14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금과 공과금 아실 건데,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거 한번 보실까요? 세금과 공과금에서, 140페이지 제일 밑에 여러분들 법인 때도 제가 강조해 드렸죠.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필요경비 산입이 안 되는 공과금입니다. 물론 이제 공과금은 맞지만은 장애인을 법적 한도까지 공제를 안 했으면 요건 벌과금 성격이다 해가지고 세법 개정을 했어요. 예규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예규를 바꿔가지고 각종 부담금은 다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로 비용 처리는 되는데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법정 한도까지 고용을 안 해서 부과하는 벌과금 성격이니까 비용 처리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점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위에 가보시면은 세금과 공과금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은 법인이나 등록된 조합이나 협회에 납부하는 일반 회비 이런 것들은 세금과 공과금입니다. 그래서 의사라든지 세무사님들 한국세무사회의 내는 정기회비, 실적회비는 공과금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아니고 분당지역 세무사 협회비 내는 거 이거 비용 처리가 되느냐? 임의의 동업단체에 내는 거. 그래서 의사분들이 성남지역 이비인후과 의사들 모임에 회비 내는 거. 물론 개또는 안 되겠죠. 개또는 안 되겠지만은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임의의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회비를 낼 때 요게 비용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요게 지정기부금으로 있다가 지정기부금에서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없다고 하더라도 비용 처리가 안 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정부에서도 요 부분이 기부금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뺐다는 것이지 필요경비 불산입된다는 뜻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여튼 세금과 공과금이나 이런 비용 처리해도 될 걸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죠. 넘겨보시면은 141페이지 피해보상금이 나올 겁니다. 피해보상금. 피해보상금은 있죠. 이제, 물론 이제 가사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교통사고 보상금. 예를 들면 업무용으로 나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보상을 해줄 때 이게 경비 처리가 되느냐. 여러분들이나 세무사님이 실수해가지고 돈 물어줄 때 요게 세무법인의 비용 처리가 되느냐. 병의원 의료사고가 났을 때 비용 처리가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세법 규정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추상적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피해보상금이나 손해배상금, 합의금은 있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피해보상금, 손해보상금, 합의금 이런 것들의 필요경비 처리 여부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는 안 됩니다. 만약에 고의가 있었다 그러면은 경찰서로 먼저 가야 되겠죠. 고의는 없겠고 문제는 중대한 과실일 겁니다. 중대한 과실로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 불산입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는 경비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이라든지 중앙선 침범 이런 것들은 경비 처리가 안 될 겁니다. 그거 외에는 되는 걸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은, 병의원 의료사고 난 거 있죠. 그거는 경비 처리 다 해줍니다. 경비 처리 다 해주고, 병의원, 그러다 보면은, 소송하고 관련돼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 연도에 결손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의료사고 보상금이 2억도 나고, 3억도 납니다. 배상을 해줄 수가 있는데, 결손이 나는 경우에는 결손금 소급공제도 병의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세무사, 변호사 이런 분들 피해 보상금 문제인데 이 부분은 좀 판례가 약간 좀 달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예를 들면은 그 중대한 피해는 있죠. 전문 자격서가 신고 기한 놓친 거 아니습니까? 신고 기한 놓친 거는 중대한 손실로 필요경비 산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외에 여러분들이 전자세금 계산서로 매입세 공제받고 복사본이 또 팩스가 들어와가지고 팩스가 들어와가지고 또 한 번 경비 처리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업무상 있는 실수입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비용 처리가 배상해 준 거 필요경비 송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7시간 강의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그래도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쫓기는 것 같습니다. 자, 대손삼각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손상각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세법 개정이 여러 건이 있었고요. 우리하고 관련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개정된 내용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대손은 있죠. 먼저, 대손입니다. 자, 14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있죠. 대손상각 사유는, 소득세지만은 요 부분, 법인세법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손에 대해서는 전체를 법인세법을 보셔야 돼요. 법인세법에 규정된 내용을 보시면은요, 신고 조정은 소멸시효니까 이 부분은 뭐 별 문제가 없고, 2019년도에 개정된 내용이 있죠. 재판상 화해 및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19년도에 개정된 내용이고, 이 부분이 바로, 돈 달라고 소송을 벌리면은 판사가 화해를 붙입니다. 화해해가지고 당신 다는 못 주고 얼마는 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못 받은 금액이 확정이 되면은 판결문에 의해서 대손상각과 대손세액공제가 동시에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대손상각에 대해서는 대손상각만 생각하지 말고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세액공제하고 같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세액공제는 아무리 찾아봐도 사유가 안 나옵니다. 그 말만 있어요. 대손사유는 법인은 법인세법의 대손상각 사유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산조정도 세법 개정이 있었죠. 자, 여기 보시면 결산조정의 이 부분이 많겠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업,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폐업 사실 증명은 붙이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폐업 사실 증명은 붙이고, 그 다음에 재산 없다는 확인서, 이런 거 정도 하나는 첨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말소 증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강제집행은 어떤 걸 말합니까? 교도소에 구속된 걸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 수감 증명서가 나옵니다. 그런 걸 붙이시고, 간혹 보면 피업만 했으면은 대손이 되는 걸로 착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채무자가 피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니까 재산이 없다는 서류는 있어야 됩니다. 무재산 증거 서류는 어디에도 해주는 데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재산 조사서 이런 것 정도는 하나 붙여 놓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음부도인데, 음부도는 무조건 음부도가 나면은 다 되죠. 그리고 6개월이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법인세 강의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음이 한 장이 없어도 됩니다. 다른 회사 부도 내도 6개월이 지나면은 나는 부도음, 받을 음 대신에 계정 과목이 뭘로 얻겠습니까? 외상 매출금 아니겠습니까? 이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도 부도음과 동일하게 다른 회사 부도를 냈어도 부도음에 의한 6개월 안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폭넓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뭡니까? 부도음에 대한 금액만 아니고 내가 전부 10억을 팔았는데 1억은 음을 받고 나머지 9억은 외상매출금으로 있을 때 한 장 1억짜리만 부도냈어도 10억 전체에 대해서 뭡니까? 대손세액공제와 대손상각이 가능하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음이 하나도 없어도 다른 회사 음을 부도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경우에도 다른 회사 부도난 때로부터 6개월이 되는 때 대손상각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의심스럽죠. 그럼 세무사님 대손세액 공제 신청하면 세무서 직원이 부도음 사본을 가져오라 그러는데 어떻게 냅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 가가지고 부도음 사본 난 걸 복사해 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도 난 날짜가 언제라는 걸 증명만 해주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부도 일자가 뜰 겁니다. 어디에서 언제 부도. 그걸 출력해가지고 갖다 주시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게 2020년도 개정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죠. 중소기업만 적용이 됩니다. 우리 다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입니다.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지나간 2년 지나간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막바로 대선 뜰 수가 있어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2년이 지난 외상매출금 2년 되는 시점에 대손 세액공제도 해주고 대손 상각도 해주겠다. 여기에서 재산이 없는 경우라는 단서가 없죠. 결국 이 부분은 여러분들 상당히 앞으로 폭넓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주는 혜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도와 마찬가지로요. 재산이 있건 없건 상관하지 않아요. 부도만 하고 6개월이 지나면은 됩니다.
다음에 회수하면은 그때 가서 이익으로 잡아주면 될 거 아닙니까, 다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에 있죠. 외상 매출금 회수 기간 2년이 지났으면서 행방불명, 폐업, 이런 사유가 없어요. 또 무재산인 경우 이런 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 법문구로만 본다 그러면은 2년이 지난 외상 매출금 무조건 대손 세액공제와 대손 상각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세무사님들 그 기장료나 조정료 못 받은 것도 2년 지난 시점에서 있죠. 막바로 대손 세액공제와 대손 상각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2020년도 시행입니다. 2020년도 시행인데, 2020년도 시행인데, 요게, 그러면은, 외상 매출금이 2020년도 이후에 발생된 외상 매출금만 적용이 되느냐? 아니면은 2020년도부터 2018년도에 발생이 되었지만은 2020년도에 2년이 지난 것도 적용이 되느냐? 이런 해석상 문제가 있는데, 현재 세법에서는 뚜렷한 규정이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2020년 대손 발생분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요건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2020년 현재 2년이 지난 거. 비록 발생은 2018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국세청 해석을 다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번 신고 때는 해당이 없지만은 여러분들 올해부터 뭡니까? 2020년도에 2년이 지난 것부터입니다. 2020년도에 2년이 지난 거 옛날에 지난 걸 다시 끄집어내면 안 됩니다. 끄집어내면 안 되고 올해에 2년이 지난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올해에 2년이 지난 것부터 중소기업으로서 우리도 중소기업 아닙니까? 희수기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대손 뜰 수가 있는 걸로 세액공제도 심지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11번 회수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간 채권 20만 원. 요거는 건당이 아니고 업체별입니다. 20만 원 이하는 떨어도 된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자잘한 건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에 대손에 대해서는 세법 개정이 재판 화해 결정에 의해서 그다음에 특히 중소기업 외상 매출금 2년이 지난 거 재산 이권의 건 요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요거 잘 보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한 번 더 개정된 게 있죠. 그다음에 개정된 내용이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가서 나오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시간 관계상 다 넘어가고요. 145페이지 쪽으로 가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대손과 관련된 예규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의원부도라든지 2020년도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 2년 지난 거 아니습니까? 일단 대손 뜨세요. 대손 떨고 뒤에 가서 받으면 그때 가서 이익으로 잡으면 됩니다. 이때 가서 이익 분괴는 어떻게 합니까? 차변의 예금, 대변의 영업의 이익, 상각채권 주심이익이죠. 상각채권 주심이익.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 대손 중단금이 설정된 회사들은 대손 떨고 대손 세액공제를 어떻게 받습니까? 예, 부가세 떨고 이때 다시 회수가 되었습니다. 중단금이 있는 법인들은 분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단금이 설정된 법인인데 대손 떠는 걸 회수를 했습니다. 차변은 예금, 대변이 문제죠. 삼각채권 주심이 이익으로 남겨놔두면 안 됩니다. 이때 대변은 대손 중단금을 다시 살려줘야 돼요. 대손 중단금을 살리면 연말에 가가지고 송금 산입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이게 연말에는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복식부기에 의해서 분개만 해주면은 우리가 이익으로 잡건 중단금을 늘려주건 상관이 없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법인세는 분개로 생각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세법 개정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부가지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가세와 관련된 내용 한번 보시면 148페이지 여기 나옵니다. 부가지세법의 대손세 공제 시기는 언제냐인데 이게 상당히 고약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가 소멸시효라든지 대손은 부가세 신고 끝나고 나서 이제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럼 공제는 언제입니까? 대손이 발생된 예정신고 때는 안 되죠. 확정신고 때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국세청에서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경정청구가 마찬가지니까 당초 세금계산서 끊은 때로부터 확정신고 때로부터 5년이 지난 것은 대손세액 공제 못 해준다. 이렇게 계속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있죠. 사업자의 그래서 국세청 과세관청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사업자가 그 해당 과세기간입니다. 발생된 과세기간에 과세기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까지 세액공제 신청이 들어가야지 그 이후 거는 공제를 못 해주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경정청구의 일종이니까 5년 이내 것만 환급을 해주겠다. 공제를 해주겠다. 그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멸시효는 시효 중단이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10년도 가능하도록 세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세액공제는 10년 이내, 당초 확정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까지 세법을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대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거, 세법 개정,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여러분들, 우리가 퇴직금이 나오는데요. 개인 퇴직금은 간단하죠. 세무조정에서 제일 어려운 게 퇴직금 관련 세무조정입니다. 특히 예를 들면 외부회계 감사를 받으면서 퇴직금의 중단금 다 설정해야죠. 그 다음에 확정 급여에 가입하면 있죠. 이게 세무조정이 제일 어려운 세무조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특별히 어려울 게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개인은 퇴직급여 중단금 제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퇴직급여 개인은 중단금 제도 자체가 없다. 여러분들이 중단금을 갖다가 멋부린다고 붕괴를 해봐야 세무조정할 때 뭡니까? 전부 부인입니다. 사후관리, 유보관리하기만 더 힘드실 겁니다. 제가 왜 멋부리냐를 쓰느냐 하면 어떤 분은 중단금을 꼭 만들더라고요. 중단금 넣어봐야 전부 부인인데 이걸 뭐하러 만듭니까?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멋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퇴직급여 중단금이 달고 해야 멋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개인은 아예 중단금 자체를 잃어버리시고, 그럼 돈 줄 때마다 비용 처리하든지, 굳이 비용 떨고 싶다 그러면 퇴직연금 들면 되죠. 연금은 무슨 연금입니까? 확정 기여형 가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확정 기여형 가입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 개인 사업자가 보험회사, 은행 직원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확정 급여에 가입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16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요새 보험회사가 요새는 이제 보험 먹을 거리가 없어지는 모양이에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아마 수입이 없으니까 보험에 잘 안 드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이나 각종 연금 저축을 하니까 굳이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 세무시장으로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무조정, 세법 상담까지 같이 상담을 하고, 그러면서 기여형이 100번 좋은데, 사업자가 몰라가지고 확정 급여에 가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 세무조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 16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60페이지 보시면은, 이건 159페이지네요. 맞죠? 확정 급여형. 신고조정, 이거 맞습니다. 한 페이지 더 넘겨야 되겠네요. 네, 요걸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이 퇴직급여 중단금 설정을 하지 않고 확정 급여에 가입했을 때 꼭 중단금을 설정해야 되느냐,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죠. 160페이지 제일 하단에, 퇴직급여 중단금을 설정하지 않고 퇴직연금에 가입했을 때,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확정급여에 가입했을 텐데, 이때는 여러분들 그래도 중단금 설정하지 마시고, 퇴직연금 조정계산서 작성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만 간단히 해주시면 돼요.
먼저 퇴직연금 불입할 때는 이제 중단금이 없으니까 자산 처리해야 되겠죠. 투자자산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투자자산으로 넣으시고 세무조정할 때 막바로 비용 처리해주면 됩니다. 단기 불입액. 단기 불입액은 실제 불입액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변 과목을 전부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단기 불입액만 있는 게 아니죠. 발생된 이익도 차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단기 차변 발생액을 무조건 세무조정으로 송금 산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 금액이 물론 단기 불입액이겠지만은 불입액 외에 이익이 발생된 것도 차변에 등재가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실제 퇴직이 발생이 되면은 이 회사는 중단금이 없으니까 또 요 개인사업자는 퇴직금 비용 처리할 거 아닙니까? 이미 연금에 대해서 비용 처리했는데 또다시 한번 중단금이 없으니까 비용 처리하면서 일부는 연금에서 받고 일부는 막바로 개인사업자가 나갑니다. 그러면 퇴직연금 불입할 때 비용 처리도 했는데 또다시 송금 산입되는 거 아닙니까? 이중으로 비용 처리하는 걸 막기 위해서 퇴직연금 차정금액은 뭡니까? 세무조정으로 이번에 수입금액 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반복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퇴직급여 중단금 설정할 필요가 없고요. 불입할 때 결산할 때 송금 산입. 다음 연도에 찾을 때 뭡니까? 수익금액 산입. 그리고 손익계산서에는 퇴직급여 중단금이 없으니까 또 한 번 비용 처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가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 세무조정을 하는 이유가 비용 처리를 앞당겨서 해주겠다. 연금을 불입하면은 연금 불입 시점을 퇴직 시점과 동일하게 비용 처리해주고 당신 대신에 실제 퇴사가 있을 때는 비용 처리하지 마라 하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어떤 사무실은 저희가 이 부분 법인이 아니니까 개인들은 통장 붕괴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퇴직연금 통장인지 아닌지 무시했습니다. 뒤에 가서 보니까 퇴직연금 확정 급여에 가입해가지고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러면은 우리가 통장을 발견했을 때부터 세무조정으로 송금 산입해도 되느냐인데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확정급여행은 신고조정입니다. 신고조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강제조정입니다. 경정청구사항입니다. 원칙은 경정청구사항인데 이 부분 여러 가지 무리가 있으면 당해년도에 그냥 슬그머니 자산 처리하면서 송금 필요경비 산입을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나머지들은 넘어가겠습니다.